제가 퀴즈 두 가지를 첫 번째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가치 투자의 창시자는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최준철 아닙니다. 제가 이거 만든 거 아닙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다음 순서는 사전 질문을 저희가 받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전 Q&A 중에서 고르기가 정말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몇 개 이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골랐는데 일단 기준을 세웠습니다. 부자TV의 기존 영상을 찾아보면 아실 수 있는 거는 제외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약세장이다 보니까 뭐 마음을 다잡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던데 제가 그 하락장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그런 영상을 올려놨어요. 그걸 보시면은 마인드 컨트롤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도 좀 많더라고요. 근데 포트폴리오 구축법도 따로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작년에 올렸죠. 그리고 그 저를 통해서 위로를 얻으시려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님의 실패담을 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패 사례 했는데 제가 마치 성공 사례만 얘기하는 사람처럼 제가 한국형 가치 전략 얘기하면서 그때 사례에서 틀린 거, 그래서 실패 사례에서 배우는 얻은 교훈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3프로TV, 여러분 좋아하시는 3프로TV에 그 유튜브 하기 전에 팟빵 시절에 제가 거기 나가서 실패담을 쭉 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팟빵에 그 신과 함께 들어가셔서 제 이름으로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거기 이제 최준철 대표의 실패담 이제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걸 참고하시면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 제외했고 앞에서 제가 설명하면서 보충했던 질문들도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고른 질문들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널을 봐주시면요. 여기 94 노님, NOH님 오셨나요? 일단 질문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질문 내용은요. 가치 투자자가 역금융 장세에서는 어떤 포메이션을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포메이션 얘기하시는 걸 봐서는 그 부자TV의 포트폴리오 구축법, 거기서 제가 축구 442 포메이션 얘기 드렸잖아요. 아마 이제 그걸 얘기하셨을 텐데, 그리고 이제 역금융 장세, 아마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 4개를 얘기를 드린 거를 아마 들으셨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찐 시청자시구나 라는 걸 제가 생각해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역금융 장세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일단 어느 정도의 분산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오르는 종목도 많이 오르지만 잘못 고르면은 심대하게 포트폴리오에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분산이 필요하고요. 최근에 뭐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은 이 기업을 한다는 게 여러 가지 변수들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분산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더 포메이션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유망주보다는 스탯이 좋은 선수를 공격수에다 넣어야 됩니다. 여기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몸값이 비싼 선수들을 일단 배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비가 중요합니다. 수비가 중요한 거는 일단 뭐 변동성도 심하고 그리고 이제 고평가주들에 대한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 시기라는 점도 있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역실적 장세, 겨울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 수비수들이 방어를 해주면서 겨울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그런 시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점점 그 수비수의 비중을 좀 높여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끔 무렵에 보면은 막 자산주 같은 게 올라가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싸다는 이유만으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튀어나오거든요. 저는 그게 수비수가 오버래핑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오버래핑을 좀 기대할 만한 수비수를 넣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오버래핑은 하면은 바로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팔고 이제 갈아타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 경험으로 과거의 사이클상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선정된 질문은요. 축하드립니다. 개금투님입니다. 이게 무슨 약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개금류, 개금투. 한번 개금투가 어떤 의미인지 풀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개금투님이 질문하신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대표님은 가치 투자를 오랫동안 지속해 오셨지만 그 여정 속에서도 스타일 변화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변화의 계기가 되었던 사건들을 몇 가지만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제 답은요. 제가 승승장구하기만 한 게 아니라 제가 08년도에 제가 상담받으러 다녔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때 그 전에 많이 먹었던 종목들 조선, 건설 뭐 이런 거 샀다가 아주 08년도에 호된 맛을 봤는데 이때 제가 느낀 게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 가지 사건들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그래도 적거나 일어나더라도 회복이 빠른 그런 BM을 가진 거를 골라야 되겠다. 그거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던, 그 전에도 저도 뼈에 완전히 새기진 못했던 것 같아요. 머리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실패 경험들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가슴에 새겼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마 이 현금의 재발견, 원서로 이제 The Outsiders라는 책을 많이 이제 좋아하는 거를 아실 텐데, 이 책을 주신 분이 그렉 알렉산더라는 분이었거든요. 2014년에 제가 오마하의 그 버크셔 주총 갈 때 만났던 분이고, 물론 그 전에 교류를 계속 해오셨던 분인데, 이분으로부터 자본 배치의 중요함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자본 배치에 대한 개념이 사실 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M&A의 중요성이라든지 혹은 자사주 매입 소각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게 저한테는 스타일의 변화를 가져왔던 굉장히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개금투님의 두 번째 질문은요. 투자자들 중에 중도에 탈락하게 되는 공통적인 원인 세 가지 정도만 집어주시면 저의 투자 여정에 있어서 이정표로 깊이 새기겠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저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 가지라고 하셔서 진짜 제가 세 가지 답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게 제일 많이 해당되는 케이스인데, 과도한 집중 투자에 레버리지를 걸었다가 잘못되면 시장에서 가장 많이 탈락합니다. 레버리지를 많이 쓴다는 건 운전을 할 때 이 핸들에다가 칼을 꽂아놨다라는 그런 이제 비유를 드는데요. 이게 이제 이 사고가 안 나면 괜찮은데 사고 한 번에 치명적으로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게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거기 이제 과도한 집중 투자가 돼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이 시장에서 아웃될 확률이 가장 높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버핏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현명한 자들이 시작한 일을 바보들이 마무리 짓는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유행이라는 게 있죠. IT 버블도 있고 뭐 플랫폼 과열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처음에 발굴하신 분들은 죄가 없습니다. 아니,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걸 미리 아신 분들은요. 현명한 분들이 시작을 해요. 그런데 유행의 마지막을 강한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마무리를 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시장에서 아웃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서서히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는 경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저한테는, 왜냐하면 제가 앞에 두 개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저한테는 경계가 되는 부분인데, 성공을 경험한 다음에 교만의 단계를 맞으면 공부를 게을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실력이 빠지는데, 내가 실력이 좋았던 과거 생각만 하다가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종목을 연달아 고르면서 계좌가 녹아내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폐를 끼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를 저는 경계를 하고 있고, 이게 아마 중도 탈락하게 되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요. 찬찬이님 축하드립니다. 찬찬이님 질문도 좋았는데, 이거는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이 해당이 되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대표님이 내가 주린이고 직장인이어서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가정하에 어떤 공부를 우선순위로 두며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실 것 같으십니까?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제가 이거 가지고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직장인이라면, 근데 주식을 좋아하는 그 개인 투자자예요. 그러면 저는 일단
저의 능력의 범위가 어딘지부터 먼저 파악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잘하는 분야, 크게 보면 저의 취미, 제가 관심이 많은 부분. 제가 드라마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드라마 리서치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볼 거였거든요. 어느 드라마가 잘 되고 어디에서 만들었고 그런 것들 조금만 공부하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각자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산업에서 내가 좀 잘 알고 있는 거. 예를 들면 저의 그 지인 중에서 게임업계 종사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게임주만 주로 투자를 해요. 굉장히 승률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이제 게임주에 대해서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뭐 펄어비스 투자하고 이럴 때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분야. 그리고 거기서 하나씩 관심이 가는 종목을 분석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석한 기업을 가지고 인접 확산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한 종목을 봤다 이러면 경쟁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경쟁사 봐야 되니까 경쟁사도 보고 그 산업에 속한 것도 보고. 제가 최근에 K-에스테틱을 리서치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처음에 사실 관심은 파마 리서치였지만 거기서 나아가서 뭐 다른 종목들도 자연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게 대체제가 될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하나하나 시간을 들면서 제가 거의 피부과 관련 유튜브를 하루에 10개 이상씩 보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그게 쌓여가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제가 피부과 상담을 해줄 정도까지는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라고 해서 기본 지식이 있었을까요? 아마 직장인 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시간이 조금 더 많은 것 뿐이겠죠. 저는 그렇게 리서치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좀 자신 있으면은 전 스터디 모임에 나갈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이 진짜 맞는지를 검증받아 보고, 그리고 남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아, 어떤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거를 뭐 스터디 모임에서 들을 수도 있고, 혹은 좀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의 어떤 포트폴리오에서 좀 참고를, 말 그대로 참고입니다. 참고를 해서 다시 분석해보고, 이런 식으로 제가 독자적인 종목 발굴 능력을 가질 때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찬찬이님의 두 번째 질문인데요. 주식을 종합예술이라고 하는데 대표님이 그중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과 추가적으로 주식의 타고난 기질 중 중요한 기질이 있다면, 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가 중요할까? 이거 나중에 제가 영상 컨텐츠로 한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독립적인 사고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누가 주식판에 들어와서 제일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을까? 과연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일까? 아니요, 제 답은 귀가 얇은 사람이었어요. 귀가 얇은 분들이 돈을 제일 많이 잃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어떤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서고 내 생각이 정해졌을 때 그거를 우직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지금 누가 캐시우드 언니가 뭐 어쩌다고 해도 나는 나의 길을 가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투자판에서 살아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식이 단기에 승부가 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인내심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네, 축하드립니다. 메이플 리프님의 질문인데요. 질문이 좀 많습니다만은 제가 이걸 조금 요약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같이 이제 그 테리안님의 질문과 같이 이제 섞어서, 그러니까 같은 저는 맥락이라고 봤는데요. 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더라고요. 한국은 손흥민의 나라기도 하지만 반도체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들 압박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한국은 반도체의 나라인데, 그리고 조선의 나라인데, 그리고 뭐 화학이나 이런 것도 잘한다고 하는데 요즘엔 또 배터리의 나라잖아요. 이런 업종을 안 보는 게 맞나? 다 뭐 저도 그렇고 버핏도 그렇고 다 뭐 소비재 회사들 코카콜라 뭐 동서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지만 과연 B2C 소비재 주식들만 보는 게 한국에서 맞는 건가? 이런 질문을 공통적으로 메이플 리프님과 테리아님이 해주셨습니다. 일단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기관 투자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뭐 벤치마크 그 상품을 운용을 한다든지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그런 산업을 안 보고 투자를 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B2C냐 B2B냐 업종이냐 이런 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저는 반도체를 공부하지만 실제로 반도체의 최종 생산물을 만드는 걸 투자하진 않거든요. 뭐 소재나 이런 걸 투자하는데 그 이유는 저는 B2C와 B2B를 막론하고 공급자와 소비자에 대해서 큰 힘을 가져가는 속성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B2C가 비교적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B2C를 많이들 보는 거죠. 코카콜라로 상징되는 거인 거죠. 소비자가 많고 중독성이 있고. 근데 B2B에서도 분명히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옛날에 저희가 무척이나 좋아했던 리노공 같은 회사도 사실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가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그 전 세계 유명한 반도체 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이익률 40%를 고집하는 이런 고집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업종보다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기회는 B2B 회사인데 알고 보니까 이런 B2C적 속성을 가진 회사를 찾으면은 오히려 이 경우가 수익률이 가장 크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종으로 분류를 하기보다는 이 업종에서 어떤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특질들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탐구를 해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HM님이 질문해 주신 건데요. 히트 상품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뭐 허니버터칩이나 곰포 맥주나 뭐 거슬러 올라가면은 옛날에 뭐 불닭볶음면이라든지 이런 이제 히트친 상품을 과연 주식을 먼저 매수할 수 있는가? 이게 아마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의 제일 처음에 히트 상품형 기업이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서 제가 2% 부족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피터 린치도 그렇고 저에게 맞는 것 같은데 저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내가 알 때쯤이면 이미 주가는 다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걸 따라가야 되나? 어떻게 이거를 먼저 찾지? 라는 질문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그 답은요. 일단 관심과 끈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영역에서 히트 상품을 찾는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K 에스테틱을 공부를 하고 있다면 여기에 관심이 많다면 아마 제가 찾아낼 히트 상품은 그 안에서의 뭔가가 될 겁니다. 그게 슈링크 유니버스일 수도 있고 리쥬란 HB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찾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고 제가 2000년대 초반에는 음료, 왜냐면 버핏이 코카콜라 같은 거 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음료를 보다 보니까 2% 부족할 때를 발굴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필라를 엄밀히 말하면 필라에 제가 물려 있을 때는 계속 이제 신발만, 누가 못 신나 신발만 보고 다니다 보니까 디스럽터라는 신발이 뜨게 된 걸 알게 된 자기 관심사 범위 내에서 보인다는 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더 저의 그 꿀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대에 따라서 히트 상품을 앞서서 발견할 수 있는 확인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찾는 사람이 그 히트 상품을 발굴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피터 린치는 당시에 그 마트나 쇼핑몰, 그때가 이제 미국의 그 쇼핑몰 전성기잖아요. 그런 쇼핑몰을 다니면서 그 뭐 여성들이 좋아하는 스타킹이라든가 던킨 도너츠라든가 이런 거를 찾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를 어디서 많이 찾았냐면 편의점에서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편의점이라는 새로운 업태에서 이런 히트 상품을 찾았습니다. 필라의 디스럽터는 어디서 제가 이 단초를 발견했냐 하면 당시에는 그닥 유명하지 않았던 온라인 의류 판매 사이트인 무신사를 매일 들어갔어요, 제가. 근데 무신사를 보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지 않았거든요. 아마 무신사 랭킹을 참고해서 투자에 반영한 게 아마 제가 거의 초창기 멤버일 겁니다. 그리고 뭐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 가서 찾으시는 분도 있고 저희 애널리스트들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맘카페에 많이 들어갑니다. 맘카페에 가면 히트 상품의 흔적을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처음에 시도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앱스토어가 처음 나왔을 때 구글 플레이 처음 나왔을 때 여기서 게임 순위 보는 거 그게 당시에는 많이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젓이 1등하고 있는데 주가에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 거를 발견하는 그런 분들이 히트 상품을 발굴을 하는 것 같고 뭐 이제 어떤 매니저는 그 수출 코드를 먼저 찾아가지고 이 불닭볶음면이 수출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찾았다고 하죠. 그거는 불닭볶음면을 발견한 거기도 하지만 히트 상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들보다 먼저 증거를 찾아낸 거 이게 저는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예,
다음 질문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헬로 하이님 이 질문해 주셨는데 이거 좀 무거운 질문이에요. 광주 신세계를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주가 부양은 없이 주주 친화 정책도 없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신세계에 매각이 됐습니다. 대주주 지분만. 이렇게 소액 주주들의 친화적이지 않은 한국 시장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기서 일단 먼저 팩폭 하나 날리면요. 지배구조 투자가 지금까지는 어떤 식이었냐면 대주주의 이해관계에 편승하는 알량한 기대에 근거한 투자가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현대글로비스 투자하시는 분들 아이디어 대부분 그거였습니다. 정의선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글로비스 주가를 띄우겠지. 그러니까 글로비스를 사야 돼. 라는 식이었고, 솔직히 광주 신세계도 저는 정용진 부회장이 갖고 있으니까 많이 주가를 올리지 않겠어? 그 다음에 하지 않겠어? 라고 했는데 시나리오가 반대로 가버렸죠. 저는 이런 투자가 생각보다 승률이 높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런 투자는 일단 좀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보다는 저는 우리의 이해관계와 잘 맞는 곳, 그리고 소액주주에 대한 생각이 좀 남다른 곳이랑 함께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리츠를 소중하게 여겼던 게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SK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해관계를 저희랑 맞추려고 하고요. 제가 또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들이 투자하는 회사들에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쌍용, CNE 같은 PF들이 저희랑 주주들이랑 이해관계 비교적 일치합니다. 주주 정책도 적극적으로 하고 주가도 올리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일단은 그게 좀 더 맞는 접근 방법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알량한 기대를 하다가 여기에 배신을 당했다고 해서 지배구조의 문제로 몰아가는 건 저는 조금 좀 솔직한 대응은 아니다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건 저는 좋은 쪽으로 바뀔 거라고 봐요. 세대가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대주주들이 예전처럼 전행을 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예전만큼 지배력이 높지가 않아지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이게 국장을 탈피한다고 해서 그러면 많이 달라지느냐?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은 물론 그런 면모들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최근에 뭐 펠로톤 대주주들의 뭐 행동이라든지 거슬러 올라가면 앨론이라든지 뭐 월드콤이라든지 이런 케이스를 보면은 그냥 사람의 욕망은 다 그냥 거기서 거긴 것 같습니다. 경영자들의 욕망, 뭐 욕구, 과다한 욕심 이런 것들도 뭐 국가별로 해서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결국은 거기 존재하는 좋은 사람들을 찾아내는. 그래서 저는 버핏도 좋은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좋은 경영자에게 투자하는 거를 자부심을 느끼는 것도 거기 또한 그런 사람들이 소수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방향은 저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헬로하이님의 두 번째 질문은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HDC 현대산업개발 사고가 있었는데 건설주 포트를 꾸렸다면 아마 현대산업개발이 있었을 수 있었겠죠. 근데 이거는 투자를 시작할 당시에 예견할 수는 없었던 이슈인데 급락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 주셨는데요. 대응에 앞서서 두 가지 얘기를 먼저 근본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분산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분산을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의 실패 종목 중에 이제 에머슨 퍼시픽이라고 요즘 이제 아난티라는 종목이죠. 그게 있는데 금강산에 리조트를 열었다가 남북 관계 안 좋아지면서 그 닫혔습니다. 그래서 정말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 주식으로. 근데 그 경영자는 여전히 뛰어난 경영자였어요. 문제는 리조트 산업이 가진 비즈니스 모델상의 한계, 경기를 많이 타고 분양 수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점, 그리고 금강산이라는 좀 위험한 지역에 사업을 전개한다는 게 어찌 보면 되게 창의적이고 도전적이지만 그만큼 리스크를 좀 내포하고 있다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돌아가면 비즈니스 모델 좋은 걸 사야 된다. 이런 거를 미리 이제 갖춘 상태에서 사실은 이게 건설이라고 하는 게 그다지 비즈니스 모델이 썩 좋지가 못하죠. 그래서 공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도 생기고, 그리고 뭐 해외에서 공사하다가 공기가 막 길어져 가지고 막 적자도 보고, 기본적으로는 저는 건자재에 비해서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 대표는 왜 자꾸 건설보다 건자재를 사느냐에서는
비교적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고 싶어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대응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건이 이 사업의 미래에 일시적으로 작용할 거냐, 치명적으로 작용할 거냐를 따져봅니다. 제가 뭐 현대산업개발 지금 뭐 당장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분류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현대산업개발을 갖고 계시다면은 이런 관점에서 좀 구별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인잉상주의님의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인잉상주의님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다들 듣고 싶어 하실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골랐습니다. 사실 물적 분할 후 재상장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주사 디스카운트 요소로 불리는 더블 카운팅 이슈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물적 분할 후 재상장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 된다는 게 제 사실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해서 가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에 펀딩을 받아서 미래에 부담해야 되는 막대한 투자들을 진행하고 싶은 거는 사업가로서의 욕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실 재무관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업가의 그 판단과 이렇게 주식시장에 더 유망한 자회사가 올라왔을 때 모회사의 디스카운트 폭이 커져서 그 자회사 혹은 그 사업부를 보고 투자하신 모회사의 주주들이 그 억울해한다, 그러니까 싫어한다는, 엄밀히 말하면 싫어한다는 게 이 사건의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법은 저는 기본적으로 주주권이 강화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영진들이 이런 상황을 주주들이 싫어하니까 커뮤니케이션도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의 입장도 알리고 그리고 다른 대안들도 모색을 해보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협상이라고 하는 게 뭔가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회사의 주주들에게 어떤 부분을 약속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경로를 따라간다든지 이러려면 기본적으로 그 주주권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경영진이 신경 쓰게 만들 만한 분위기를 만들고 그 정도가 제도화되어야 된다. 특히 이사의 그 책무 같은 그런 부분들이 저는 주주권과 그러니까 주주의 이해관계와 더불어서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적으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는 인적 분할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이베이라는 회사 아시죠? 근데 이베이는 이미 저성장 산업이었어요. 근데 이베이의 보석은 뭐였냐면 페이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베이를 사는 사람들 사실 페이팔을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행동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얘기를 한 게 이 페이팔의 밸류를 언락시켜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베이 주주들이 이베이 주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페이팔 주식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베이를 계속 가져갈 수도 있고 원래의 목적을 달성한 거죠. 페이팔을 보고 이베이를 샀으니까요. 근데 페이팔이 떨어져 나간 다음에 이베이가 너무 싸요. 그러면 이분은 페이팔을 팔고 이베이를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페이팔을 팔고 현금을 가지고 다른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주주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는 독자적으로 존속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 특히 캐피탈 라이트한 비즈니스 모델이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페이팔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LG 엔솔이 인적 분할로 해서 이 투자금을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조금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 비즈니스 모델도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는 거에서 좀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주들에게 선택지를 줄 수 있는 주주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 또 그런 활동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저희가 주주 제안을 한다든지 노력을 또 기울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였고요. 사실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제 시청자분들만 괜찮으시면은 저희가 시간에 연연하지 않고 일단 추가적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사전 질문 말고 실시간 질문을 주시면은 실시간 질문 중에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오늘 VIP 야근인가에 지금 스태프들은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주식 물리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나요? 저는 비중이 적은 경우에는
좀 적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면서 실제로 이게 현금이 내가 있다면 이 주식을 다시 사겠는가? 라는 질문을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힌 상태에서 질문합니다. VIP는 역금융 장세가 와서 좋으신가요? BTS님이 물어보셨는데 사실 실적 장세가 제일 좋고요. 역금융 장세는 좀 더 정교함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렵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여전히 따르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이클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사이클에 맞춰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카노님이 김민국 대표님과 어떻게 친해지셨나요? 라고 했는데 원래 그 인터넷 주식 사이트에서 그 번개팅 해갖고 만났고요. 주식 얘기하면서 친해졌습니다. 사람님 메일 유업의 셀렉스 물적 분할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물적 분할이 좀 독립 경영 그리고 좀 더 모회사에서 좀 더 진취적으로 독립적으로 해보라고 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상장을 해서 지분율이 줄어들면 슬플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대표님은 주식 투자만 하시나요? 건물 상가 등 부동산 투자는 안 하시나요? 라고 마스테님이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그냥 집 한 채와 회사 지분 그리고 저희 회사 펀드 가입한 게 재산 전부입니다. 영수킴님께서 VIP도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 종목을 공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공을 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에 빠르게 저희가 생각하는 기업 가치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도달하게 되면은 팔고 결과적으로는 단기 트레이딩이 될 수도 있습니다. VIP 가입은 지금이 타이밍이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직접 하시는 것보다 더 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비유를 드리는데 저희도 뭐 운이 따르면 작년처럼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지만 이빨을 뽑을 때 치과 의사한테 가는 게 너무 막 이쁘게 뽑는다기보다는 그 덧나거나 후유증이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좀 덜 잃는다? 네, 뭐 그 정도의 기대감으로 그냥 함께 운이 따르기를 기대해 보시면은 맡길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모호모님이 SBS 실적 쇼크가 났다고 하셨는데 이거 좀 저희는 일회성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상 체력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투마선 토티아님이 최소 금액이 5억이다 낮추실 생각 있으시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 자체로 낮추진 않을 것 같고요. 저희는 뭐 전문 투자자로 등록하셔서 사모펀드에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나중에 만약에 이제 공모펀드를 만약에 런칭을 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JH리님이 LG생활건강이 하락을 했는데 경쟁력 자체가 훼손됐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믿음이 있다면은 회복 탄력성이 있는 그리고 저희가 경영자를 평가한다는 게 저희가 무슨 메리츠 화재가 주가가 좋아서 최고의 경영자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사실 그 업에 맞게끔 또 주주 친화적으로 경영을 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걸 믿는다면 사실은 이런저런 위험이 있더라도 경영자를 믿는다는 건 결국에는 이런 굴곡들을 같이 그냥 극복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자를 믿는다면 저는 그냥 가져가면 된다고 보십니다. 파마 리서치는 확장성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헬스케어 회사들은요 그 해외 진출에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허가가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게 다음 이어달리기고 1차 이어달리기는 국내에서의 성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드라마 제작사 밸류에이션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정주수님이 물어보셨는데 드라마가 예전에 비해서 밸류에이션 하기가 좀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를 사가는 곳에서 비용을 상당 부분 커버를 해주거든요. 그게 사실 제가 K드라마를 보자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 스튜디오는 한두 개 드라마의 흥행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종합 스튜디오를 보자는 쪽입니다. 그 흥행 하나하나를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지리산 보시면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주주행동주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주주행동주의에 대해서 저희 관심이 많고 실제로 여러 회사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시끄럽게 하는 방식보다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김민국 대표가 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이나 경영자 이런 질문들이 많으신데, 그거는 이제 과거 영상이나 앞으로 영상으로 또 말씀드리고, 취업 관련된 문의가 많은데, 사실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왜 굳이 최준철 대표는 언론도 나가고 방송도 나가고 대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개인 투자자분들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좋은 인재들을 뽑기 위해서 제가 회사의 지명도를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부끄럽지 않은 회사, 그래도 좀 알려진 회사로서 들어올 수 있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채용 관련한 질문들 많으신데, 그거는 제가 따로 준비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좋은 인재들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둥님이 개인 투자자시라면 몇 종목 투자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 투자자 일단 한 10종목 정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그 실시간 질문에 답변 드리는 거는 아직까지는 제가 라방린이라 이게 좀 쉽지가 않네요. 다 아시겠지만 부자TV 영상에 댓글 다시면 제가 거의 다 댓글을 달잖아요.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제가 또 이후에 댓글로 또 답변을 달고, 자, 이제 경품 추첨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거 너무 부끄러운데, 저하고의 그 식사권? 자, 과연 제가 어떤 분과 식사를 하게 될까요? 제가 다 떨리네요. 이거 다른 경품이랑 느낌 완전 다른데요. 인상주의 님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혹시 인상주의님 여기 지금 라이브 보고 계신가요? 안 계시면은 넘어갑니다. 다른 분들한테. 지금 라방에 계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인상주의 있습니다. 계시네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인상주의님과 맛있는 식사와 맛있는 대화를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실망하실 거 없습니다. 퀴즈에 참여하셨다면 또 퀴즈 경품이 남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 경품 상품은 넷플릭스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공중파의 드라마도 상당히 볼만합니다. K-드라마를 사랑하신다면 넷플릭스만 보지 마시고 웨이브도 같이. 와, 퀴즈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두 번째 경품은 저도 쓰고 있는 턴오버 앰플, 리쥬란 턴오버 앰플이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 세트입니다. 원래는 제가 주사제를 좀 맞춰드리고 싶었는데 의료기기라서 부득이 화장품으로 준비를. 세 번째 경품은 리쥬란 앰플과 더불어서 제가 또 쓰고 있는 화장품입니다. 근데 더 마데카 크림은 새로운 시즌입니다. 새로운 신제품입니다. 마데카 크림 세트인데 피부 장벽, 특히 요즘처럼 이제 건조하고 추운 날 이 마데카 크림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마데카 멜라캡처는 이제 작년에 히트친 제품이거든요. 마데카만큼 이제 커지고 있는 제품이 이제 멜라캡처인데, 이 두 가지를 합한. 마지막으로 셀렉스 코어프로틴 너츠바를 준비했는데요. 이거 몇 개 준비했죠? 20개? 10개? 10개를 주문했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 스태프들이 추첨을 해서 개별적으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정말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예정한 시간을 초과를 했습니다. 저도 약간 좀 흥분을 해서, 워낙에 지금 뭐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호응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좀 들뜬 마음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드렸는데, 부자TV 앞으로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스태프들 고생 많이 하는데, 사실 저희는 전문 방송 인력들이 아닙니다. 다 이제 각자 마케팅하고 고객 관리하면서 이것도 겸사겸사 하는 건데, 여러분들의 사랑과 댓글로 저희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자TV 실버 버튼 받을 때까지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 모레면은 설인데요. 설에는 지금 뭐 시장이 좋지 않지만 좀 잠깐 시름을 잊으시고, 그리고 좀 투자도 좀 돌아보시면서 아무쪼록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면 좋겠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뭐 많이 이제 한국에 가치 투자해서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초심 잃지 않고 앞으로도 열심히 또 저희 고객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면서 좋은 모습 보내드리고, 가끔 이렇게 라방도 처음 해봤으니까 또 기분 내키면 또 라방 킬 수도 있습니다. 라방을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로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만나고 소통하고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라방은 부족하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